큰 길이 열려야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는 거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개통돼서 이 상용화되는 기간이 마지막 기회이고 굉장히 절박한 기회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불황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거점 항구 입지로는 부산, 울산 여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녹슬어가는 구식, 레거시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을 비교해보면 이 중국이 물동량 처리 능력이 한국의 10배쯤 됩니다. 신간 제목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에서 마지막 기회를 뭐로 보시는 걸까요? 마지막 기회가 이 책 제목인데 원래 제가 원제를 지어서 출판사에 보내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로 지었습니다. 처음이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왜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은 유구한 역사를 전통을 자랑하고 저력과 슬기를 가진 민족이라고 늘 배웠는데 인류 문명의 중심에 한 번도 서지 못했지?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침략만 받았지? 근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고 해보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이 열려야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백화점은 아주 성업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지방에 아주 산골길 옆에 백화점 지어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실크로드라는 큰 길 밖에 벗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향신료 루트가 열리면서 상업혁명이 일어날 때 향신료 루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서양 무역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우리는 너무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불행했다. 그래서 중심에 서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의 마지막 큰 길, 북극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북극항로가 좋은 길이면 지금까지 왜 안 열렸어? 그 이유는 이게 겨울에 얼어버려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시아 무역을 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향신료 루트를 개발하고 그랬는데 북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면 거리가 너무 짧다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알았어요. 그 가다가 추위 때문에 얼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많은 탐험가들이 아주 북극항로 개척하기 위해서 그 범선을 타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게 추위 때문이었죠. 근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결빙기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1년에 지금 한 8개월 정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 2030년이 지나면 이제 1년 12달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음 조금 얼어도 이게 매년 녹았다가 어는 얼음은 쉽게 깨고 갈 수 있습니다. 강도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극항로가 개통돼서 이 상용화되는 기간이 멀지 않았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그러니까 이건 내일 모레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처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더 큰 길이 없어요. 이게 남은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 한반도를 찾아온 기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찾아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회가 되는 이유는 제가 앞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전략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맹방인 유럽 중심을 두지 않고 또 한때 석유 수입 때문에 중동이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그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미국의 모든 관심을 동아시아로 옮긴다. 이게 피보트 아시아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부상해서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국의 절체절명의 필승 전략, 1.3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극항로가 미국한테 아주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북극항로가 이 유라시아 대륙을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로 오는 이유는 중국과의 패권 질서, 패권 쟁탈전을 위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아시아로 오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EU가 전체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돕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관계 개선을 못합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 개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기회에 유럽 국가로부터 아시아 국가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북극항로가 녹아내리니까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아시아로 올라가고 동진하게 되죠. 근데 이 북극항로는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해나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절대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만은 물론 베링 해협에서 알래스카하고 만나가지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도움 없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도전 의지를 꺾기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불황으로 갑니다. 러시아 경제가 지금 5% 성장한다는 건 전시 물자 생산 때문이거든요. 전쟁 끝나면 물자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럼 생산이 다 멎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석유, 가스, 곡식 이런 지하 자원을 막 엄청나게 팔아치워야 이걸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후에 뭔가 전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석유와 가스와 이런 거를 팔고 장기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사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러시아의 석유도 가스도 혜택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 가스 같은 건 물건 사다 팔고 그다음 딴 사람한테 팔고 그게 안 되거든요. 파이프라인 한번 묻어두면 주구장창 그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중국으로 이미 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시베리아 힘, 그래서 더 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가스, 석유가 다 중국으로 가고 나면 우리는 영영 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1.3 전략이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의 이익이 동반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한테 아주 정말로 좋은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미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사가, 도전 역량이 꺾어지고 나면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한국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죠. 일본의 경우처럼. 그다음에 러시아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석유 가스 공급 계약을 다 체결하고 유전 개발하고 파이프라인 놓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고 굉장히 절박한 기회입니다. 또다시 오지 않는 기회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재 북극 항로 개통의 강대국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나라들은 맹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북극 항로 그러면 야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에 항로라는 건 좀 구닥다리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서양 항로가 열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아니 대서양 항로로 물건 갖다 파는데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지? 근데 영국 사람들이 총 같은 무기, 술, 그다음에 뭐 천 이런 제품을 아프리카에 팔아요. 그럼 아프리카의 취장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그 대가로 팝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노예를 데려다가 서인도 제도, 컬럼버스가 제일 처음에 갔던 데죠. 큐바 뭐 이런 거 있는 그 지역에 사탕수수 농장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사탕수수를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영국으로 갖고 가는 게 삼각무역이거든요. 근데 이 무역을 하는데 사탕수수는 뭐 향신료나 다른 물건처럼 사다가 파면 되는 게 아니라 사탕수수의 껍질을 벗기고 압착해서 즙을 뽑은 다음에 이걸 끓여서 옐로 케이크를 만들고 이걸 정제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제조업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삼각무역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제조업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항로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 분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맞춤 생산 아닙니까? 개별 수송 아닙니까? 근데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대량 생산, 대량 수송 시대에는 컨테이너 하나에다 물건을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개별 생산해가지고 개별 포장이 되는 게 한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개국의 제품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동량이 무지하게 많아지죠. 이걸 옮기지 못하면 정보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수에즈 항로라 그러는데, 말라카 해협의 적체, 수에즈 운하의 적체, 남중국 해의 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있는 수에즈 항로, 적도 항로 혹은 남방 항로가 정보화 사회의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보화 사회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대체 항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북극 항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정보화 혁명이지만은 북극 항로를 기반으로 이게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문명사를 연구하고 산업혁명을 연구한 저 같은 사람들의 결론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일본 맹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했던 이유가 ABCD 라인, 그래서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더치, 이 4개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 뼈아픈 그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한때 이 동남아 유전지대를 다 점령했다가 이제 앞으로 동남아 유전지를 다시 점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 북극 항로하고 북방 진출에 오래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이고, 중국은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빙하 실크로드 그래가지고 북극 항로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에 8개월 정도밖에 항해 못하는데 수익성이 별로 없는 북극 항로에 이미 컨테이너 상선들을 띄워가지고 선점 효과를 노리려고 맹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인접 국가들이 만든 이사회에도 옵서버 국가로 가입했고 우리도 물론 옵서버 국가입니다만 아주 북극 항로에 아주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그린란드에도 눈독을 들이고 굉장히 노력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해서 그린란드를 접수하겠다. 군사력도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러시아 쪽으로 가는 북동 항로와 그 북극의 반대편 카나다 쪽으로 가는 북서 항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중국, 미국 이 강대국이란 나라들은 전부 북극 항로 준비에 막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느냐?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야 북극 항로 그게 언제 녹아내릴 거라고 그렇게 좀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부 13개주에서 겨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엄청난 거금을 주고 중간에 루이지아나라는 미국의 중부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로 보면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100년 후를 위한 투자지 당장 필요 없는데 그걸 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그 북극곰의 녹슬은 냉장고를 돈을 주고 샀다. 뭐 비난하는 사람은 그랬죠. 근데 미국이 그거 사가지고 지금 알래스카가 미국이 세계 경영의 전초 기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필요가 없고 북극 항로가 개통되고 또 우리 러시아 쪽 북동 항로는 개통이 빠른데 카나다 쪽 북극 항로는 훨씬 늦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그게 선진국의 지도자고 그런 선진국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국민이 선진국 국민인 겁니다. 근데 지금 북극 항로가 언제 녹아내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 후진국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는 곧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맹렬히 뛰어들어야 되는데 선진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몰라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극 항로에 있어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급히 해야 될 게 한러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북동 항로는 거의 러시아의 통제권 안에 있고 또 이 러우 전쟁이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양쪽이 다 지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경제적인 회생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러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재가 빨리 풀려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다음 정부가 대러 제재를 빨리 해제하고 빨리 이 러시아의 관계와 한러 관계를 개선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한러 관계 개선은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 동맹 관계가 아주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도 미국의 경제력과 기술력과 도움 없이는 북극 항로를 활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미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에서 모아서 한미러의 합종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사이에 걸려있는 현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통상 문제와 이 미군 주둔비 아닙니까? 아마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그걸 요청할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하고 우리가 1대1로 부딪혀서 덕볼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약한 나라고 작은 나라라고 그런 뜻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은 우리한테 수출을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아주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으로 입는 부담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담의 10배, 20배를 한러 협력에서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국에 뺏긴 걸 러시아에서 빼서 그럼 러시아는 손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이 끝나면 대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윈윈의 관계가 윈윈의 관계가 면 보완 관계라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보완. 우리는 러시아에 주고 러시아는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통상 압력이나 이 주둔비에서부터 우리가 양보한 부분 그 이상을 러시아의 관계에서 찾고 그만큼 러시아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북극 항로가 개통됩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찾아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강소국의 필승 전략으로 키우려면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합종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를 개선했어요. 미국도 동의했어.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잘했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냐?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로가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점 항구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거점 항구 입지로는 부산, 울산 여기가 있는데 지금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울산, 창원, 포항 이게 전부 녹슬어가는 구식, 레거시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중국을 비교해보면 이 항구로서 중국의 상해, 닝보, 선전 이런 대항구, 이 중국이 물동량 처리 능력이 한국의 10배쯤 됩니다. 그러면 북극 항로가 열려도 그 수해의 10%는 우리가 지금껏 가져온다 해도 90%는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울경을 살려야 돼요. 부산 경제를 살리고 울산, 포항 여기를 첨단 산업화하고 그래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울경을 살려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는 마치 한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거국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연할 때도 얘기하고 또 책에도 그런 얘기를 쓰는데 제가 정치인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부르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제상입니다. 왜 가장 존경하냐? 이 사람만큼 국가를 발전시킨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이전의 독일을 후진국 독일, 강소국 독일, 프러시아죠 라고 하면 비스마르크 이후의 독일을 강대국 독일, 선진국 독일로 바꿔놨죠. 그래서 독일의 역사는 비스마르크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한 명언 중에 명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뭐냐 하면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움켜쥐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임무다. 그걸 한 사람이 본인 비스마르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행운의 여신이 뭐냐?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다가왔을 때가 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아시아의 피보트 아시아로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21대 대통령께서 꼭 이 기회를 움켜잡는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움켜잡는 그런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